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법률 강의를 맡고 있는 박시영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대다수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법을 준수하고 또 어떠한 것이 이 법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는 또 법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도 이제 있을 건데, 우리가 먼저 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형식적인 측면과 이제 실질적인 측면. 실질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 철학적인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학적인 문제보다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남에게 이제 피해를 안 주고 이제 배려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법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규범입니다. 물론 이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법 말고도 도덕이라든가 윤리, 우리가 도덕을 보통 이제 윤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 종교도 우리가 규범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종교도 종교 나름대로,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또 불교라고 그러면 이제 불경에서 말하는, 이슬람교라고 그러면 이제 코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규범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종교도 우리가 이제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것이냐. 그러면 먼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또 법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의 일부를 우리가 표현합니다. 법은 하나의 이제 규범이다.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가 마땅히 이제 준수해야 돼. 즉 지켜야 하나의 이제 준칙이다. 하나의 어떤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한 법이라고 그러면 첫째는 규범이다. 그래서 이 규범은 어떠한 그 가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의 규범적 이제 기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범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행위 규범이다, 실천 규범이다, 또는 가치 규범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규범은 하나의 그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자연 법칙과는 이제 다릅니다. 이를테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또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어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인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이 규범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만든 어떤 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제도를 따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면 그 제도에 맞춥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아주 그 데모도 잘하고 시위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도권에 딱 들어가면 그 제도에 어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자연 법칙과는 달리 하나의 인과 어떤 필연 이것과는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에서 법은 하나의 이제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규범인데 우리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은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person이에요. person. 일본말로 하면 이제 히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이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하나의 어떤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간이 돼야 된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죠. 저놈은 인간 같지도 않다. 또 저놈은 사람 같지도 않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적절한 표현은 저 사람은, 이렇게 저놈은 인간 같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이제 배워야 되는 학생입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배우락, 날생. 태어나면 배워야 된다. 그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 하나의 이론입니다. 하나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론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안 썼다고 서로 비방하고, 안 썼다고 뭐라 하면은 거기에 또 반발하고,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인간이 덜 됐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라는 기준은 없지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규범과 동시에 사회 규범이다. 이게 엘리네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공중도덕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썼는데 지금은 이제 공중도덕이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덕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떤 충돌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 즉 규범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물론 이 말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다음에 설명할 행위 규범을 이제 지칭할 때 주로 이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다. 즉 사회가 있는 곳에는 이제 법이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법이 있는 곳에는 이제 사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하나의 약속이다. 또 하나의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실천규범이다. 이게 실천규범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즉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하나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면 그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을 제시해놔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아주 전철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주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까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전철역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탄다든가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상관없지만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계단이 있고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근데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심지어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수가 이제 걸어 다닙니다. 그럼 걸어가려고 그러면 계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가끔 제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한 줄은 보통 서 있고 한 줄은 이제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걸어가려면 계단으로 가라.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거나 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걷거나 뛰지 마라고 하는 하나 문구를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을. 물론 우리 인생에는 상당 부분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이고 나은 방법이냐. 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걸어가거나 심지어 뛰어간다 그러면 그 마찰로 인해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계단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걸어갈 수는 바쁜 사람은 계단으로 뛰어가요. 물론 계단에서도 뛰면 안 됩니다. 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은 항상 어느 부분에나 사고의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의 도를 낮출 것이냐. 어떤 선택도 100%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백신을 맞는데 자, 여기에 이제 부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명당 3명, 2명. 그러니까 비율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100%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화할 것이냐.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느냐. 구더기가 무섭지만 구더기를 안 나오게 하는 최소한으로 방법으로 하고 그 대신 장은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백신을 이제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백신을 맞는 것과 안 맞는 것과의 어떤 위험도가 어느 것이 더 크느냐. 안 맞는 것이 훨씬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맞는 것을 어때요? 선택하는 거예요. 좀 맞는다고 그래서 또 부작용이 있다. 그걸 염려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백신도 안 맞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안전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규범이 만들어지면, 즉 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실천 규범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법은 이제 행위 규범이다. 자, 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행위를 규율한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형사법입니다. 형사법. 즉, 이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범죄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제 cri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려면 그 범죄가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형법 250조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몸값, 민사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이제 다르니까 뭐 5년 이상이라고 제가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형법에는 사형이 전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김대중 정권 이후로 사형을 지금 집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약 한 39명인가 한 40명 정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무기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기형은 또 감형이 있습니다. 형량은 이제 줄여지는 효과가 있지만, 이 사형 제도가 없어지면 조만간에 아마 국회에서 종신형으로 좀 대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한다. 즉, 자, 뭐뭐 하라, 이제 명령, 뭐뭐 하지 말라, 금지. 여기서 금지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없도록 한다는 데서 우리는 이 사형 제도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그 형사법의 어떤 처벌 그 수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낮은 것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규정을 반한다고 그래서 다 누구나 이제 처벌을 받느냐,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자, 내가 사람을 죽여도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죽인다. 또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한다. 이건 뭐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되려고 그러면 그 범죄를 구성하는 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그럼 위법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 행위입니다. 또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또 나를 해치려고 그러면 내가 반대로 상대방을 먼저 제압을 하는 것, 이걸 정당 방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긴급 피난이라든가 또 강행 규범에 위반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그 피해자의 어떤 승낙이 있다든가, 또 어떤 갑자기 뭔가 자기의 어떤 그 권익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어떤 자력 구제라든가, 이런 것은 범죄가 이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긴급 피난, 자력 구제, 그 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승낙,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범죄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처벌하려고 그래도 이제 처벌할 이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무슨 미성년자라든가 정신병자라든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진 사람, 자기가 어떤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난 가능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책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병자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거의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범죄 행위를 하면 또 여러 가지 형량이 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부작위범이 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자기범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작위범을 제가 잠깐만요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이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부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에서는 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기대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산모가 어린아이, 즉 영아에게 젖을 준다든가 분유를 타서 줘야 되는데 분유를 안 준다든가, 젖을 안 줌으로 인해서 그 영아가 사망한다든가,
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걸 처벌받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마땅히 젖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법은 다른 규범과 달리, 즉 어떤 도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것과는 달리 어떤 점이 다르냐? 강제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강제 규범은 하지 않으면 또는 함으로써 이제 처벌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형사처벌이라고 그러는데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가끔 뭐 너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어라 한다든가, 너가 나한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으라 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든 누구하고 싸움을 하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정신적 폭력, 뭐 물질적 폭력 뭐 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공권력, 즉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의 어떤 그 절제력, 우리가 가끔 막 술을 마신다든가 뭐 상대방이 약간 거슬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심지어 뭐 객기를 부립니다. 객기를. 이것은 객기를 부리면 자기 신세에 앞으로 장래에 크나큰 어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행동을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 규범이다. 그래서 타 규범은 즉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눈총 받는다, 뭐 그럴 뿐이에요. 그냥 인상 한번 쓰고 뭐 그런 거지만 법을 위반하면은 거기에 따른 반드시 우리가 흔히 제재라는 말도 쓰고 이제 처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법은 강제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은 뭐냐? 우리가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또 법이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요 강제 규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이라고 그러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그 서로 이제 다툼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뭐 경찰서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우리가 뭐 훈방 조치된다, 이건 뭐 처벌이 아니고 그냥 뭐 용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훈방입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연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법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법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문자화 되어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니 보이는, 즉 법정이라든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쓰여져 있는 법이다. 그래서 written law. 반면에 법은 법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unwritten law. 이건 이제 불문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문법이라는 말은 문자화 되어 있지 않는 법이다. 그럼 먼저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성문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그 나라의 근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불문법에는 문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이게 이제 관습법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 관습법은 물론 이제 사법에서는 성문법을 이제 보충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우리 민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 물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고, 규정이 없으면 간수법에 의하고, 간수법이 없으면 이제 조리에 의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거의 망라해서 이제 문자화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문자화 되어 있지 않은 빈 공백은 이제 누가 메꾸느냐? 이제 간수법이 이제 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성문법과 불문법은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성문법은 즉 이제 국가 권력, 즉 공권력에 의해서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것이 이제 성문법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성문법은 이제 문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고정화가 되어 있어요. 또 문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장화 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도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법률 규정의 어떤 해석에 이제 어려움도 있고, 또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제 그대로 유효하다. 이게 오늘날처럼 아주 급변하는, 즉 자주 변하는 사회에서 그때그때 바꾸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불문법은 어떤 사회 현상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어떤 변하는 이런 을 이제 장점으로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통령의 권한이,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일정한 어떤 그 범위를 우리는 이제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즉 대통령의 권한이 우리나라 물론 이제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로서 그 대통령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즉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권형, 좀 권력을 나누어 갖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어떤 나라는 또 뭐 대통령과 수상이 있듯이, 우리도 뭐 국무총리가 이제 수상격인데 국무총리에게 상당 부분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헌법의 어떤 개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어떤 권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권력과 이제 권한은, 이 권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어떤 전행을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집중되어 있으니까 국가 권력의 어떤 전행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자유가 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어때요? 침해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제 침해된 경우가 뭐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해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침해되는 것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 권력을, 즉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축소할 이제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문장에 사용되는 용어가 어떤 표현의 특수성, 즉 어떤 함축되어 있다. 어떤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가 이제 어렵다, 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헌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법률의 규정을 하는데, 그걸 상세히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때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축된, 한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축된 그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뭐 한글 전형이라고 그래서 한문을 가르치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 법대 학생들도 한문을 상당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쓸 줄은 몰라도 최소한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근데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를 안 쓰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법률의 어떤 해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문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문장에 사용되는 용어가
상당히 어떤 특수성 때문에 어떤 해석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성문법의 어떤 장점, 아까 말한 그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게 돼 있다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법률 규정의 어떤 표현의 특수성 때문에 해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성문법에는 그 나라의 그 근본법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제 기본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칭,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헌법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각 주마다 이제 주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50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헌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그 사형제가 있는 나라가 있는 주가 있고 이제 없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그 상식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그 국기는 이제 태극기라고 말하고 이제 미국의 이제 국기는 이제 성조기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조기를 자세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빨간 칸과 이제 하얀 칸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바로 13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왼쪽 귀퉁이에 있는 그 별은 몇 개냐? 50개일 줍니다. 그 얘기는 미국은 50개 주로 돼 있고, 미국이 이제 독립은 1776년에 했지만, 미국이 이제 그 헌법을 이제 만들 때, 13개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조기를 보면은 그 칸이 13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은 51개입니다. 즉 50개 주의 각 주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방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은 이제 그 나라의 기초법이요, 이제 근본법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이 헌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과 또 통치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어떤 그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 또 기본적 권리 의무를 정한 것이다. 물론 헌법에 딱 보면은 이제 통치 구조, 아까도 제가 통치 구조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이제 가미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다른 법은 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합니다. 우리가 헌법이라는 말을 할 때도 헌법 정신이라는 말을 이제 가끔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헌법 정신, 즉 그 하위에 있는 법률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여러분 이제 이 법률이라는 말은 이제 먼저 제가 설명을 해야겠는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법을 통틀어서 법률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헌법 밑에 있는 법률, 즉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제 공포한 법만을 법률이라고 하는, 즉 넓은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러면 모든 법 일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 즉 국회에서 만든 법만을 우리가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하위에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임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서 만든 것을 우리는
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규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뭐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뭐 국회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서로 혼동해서 이제 쓰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자, 헌법 중에서 성문법의 형식을 갖춘 이제 성문헌법.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그 나라의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문법 국가로서 즉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1948년이고 이제 그 이후 왜 1985년까지 9차례에 걸쳐서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또 헌법이 이제 또 개정이 또 되면은 이제 10차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 헌법의 그 기본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 한자 말로 하면 광의, 좁은 의미, 협의 두 가지 의미로 있다. 즉, 광의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규정이 있는 모든 법 그 자체를 우리가 법 일반이라고 말하면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헌법 밑에 있는, 즉 헌법의 하위 법률이라고 그러죠. 하위 법률로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즉 국회의 의결이라고 그러면 이제 일반 의결 정족수가 있고 이제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면은 이제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가끔은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이제 거부하면은 다시 이제 환송이 되어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말은 이제 자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냥 그 임대 기간도 그 2년을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또 수정을 해서 전세금을 보증금을 올리는 뭐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세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마 시행령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상가 건물 이제 시행령. 이게 바로 이제 명령에 해당이 됩니다. 즉, 영자가 붙어가면 이제 대통령령이고, 이제 규칙이 들어가면 이제 부령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명령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어떤 긴급조치권이라든가 하는 것은 법률적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에 준하는 그런 효력을 가진 것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법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목에 칼이더라도 절대 말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에 칼 딱 들어와서 목에다 칼 흠집만 내면 아마 대부분은 벌벌 길 겁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뭐 절대 안 그런다. 나는 뭐 이런 표현을 아주 제가 이제 듣기를 이제 싫어하는 편입니다.
자, 즉 아까 설명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통령령이요. 물론 총리령이 있고 이제 부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총리령이나 이제 부령보다 이제 상위의 법이고 총리나 부령은 동등한 효력을 이제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로 이제 그 일반적인 것은 뭐 4인 이상 집합 금지를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영업을 또 10시까지만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행정명령입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명령에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면 유임명령과 이제 집행명령으로 나누는데 유임명령은 즉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 그 위임된 범위 안에서 새로운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할 수 없고 단지 어떤 세칙을 정하는 것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사례를 들면 요즘에도 그 뉴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면을 지금 뭐 거론하고 있는데 뭐 거론을 뭐 대부분 사람들 아주 많이 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한다 그러는데 뭐 많다 적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와 양과 어떤 질의 어떤 표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런 말 많이 들어봤다. 저런 말 많이 들어봤다. 그럼 도대체 뭔 말을 많이 들어봤다는 건지 저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종종 가끔 들어본 적이 있다. 또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봤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너나 나나 어때요? 다 많이 들어봤다. 많이 들어봤다. 도대체 이것도 많이 들어보고 저것도 많이 들어보고 요즘에 뭐 보면은 뭐든지 많대요. 뭐든지 많다.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인데도 이제 많다는 표현인 것을 외국 사람이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뭐 나쁜 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다. 사기꾼? 나쁜 놈? 극히 일부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일부만 사기를 친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말도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적 피해를 줬을 때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그냥 거짓말만 해도 사기친다고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경제적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이 사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주어진 권한입니다. 즉 일반 사면과 이제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즉 국회의 이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면을 어떤 죄 종류를 정해 가지고 사면을 하려고 그러면 대다수가 이제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가기 때문에 그 죄에 기결수든지 미결수든지 상관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내리면 우리가 일반 사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광복절 특사라고 그래서 일반 사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딱 3번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딱 3번 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그 일반 사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특별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어떤 경우냐? 대통령이 기결수, 즉 형이 확정된 사람, 지금 뭐 재판에 계류 중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고 반드시 기결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어때요? 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사면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사면이나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이제 사면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명, 형량을 이제 줄여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권, 우리가 이제 복권 그러면 로또 복권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그 복권이 아니라 자격이 이제 정지된 사람을 이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복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격 상실도 있어요. 자격 상실은 우리가 이제 무기형이나 사형수에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자격 상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권을 우리가 여러분 중에 이제 자격이 정지되면 뭐가 정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자격이 정지되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 단임권이 없습니다. 즉, 공직에 이제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의 임원, 즉 이사라든가 감사가 이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자격정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10년. 그러면 징역 5년 하고 자격정지 10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표장에 하면은 교도소에서 투표하는 거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군대는 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 즉 선거권이 없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되면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바로 자격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면을 받게 되면 이 자격정지가 복권이 되어서 회사의 임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표권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규칙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명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치법규로서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첫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특별 권력 관계와 이제 일반 권력 관계라는 말을 하는데, 특히 일반 권력 관계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국민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권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면은 어떤 정부 기관 내, 어떤 조직 내에서만 이제 통용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이제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법률이나 명령의 어떤 수권 규정 없이, 다시 얘기하면은 법률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명령권자가 어떤 권한의 어떤 유임을,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권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체 내에서 어떤 내부 규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일반적인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훈령이라든가 지시라든가 뭐 일일 명령이라든가, 남성분들은 군대에 가면 매일같이 뭐 일일 명령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일 명령은 그 자체 내에서, 즉 그 조직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즉 적용법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법적 성질은 이제 명령이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이제 국회 규칙은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제 규칙이란 말을 씁니다. 즉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어떤 절차라든가 내부 규율 또는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처럼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부에 관한 어떤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자치법규로서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초단체를 지금 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이 자치법규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규칙이 이제 세 종류가 있다. 아까 가장 일반적인 규칙,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질은 명령이면서 이제 규칙, 그 다음에 자치법규로서 이제 규칙.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뭐, 소통은 안 되겠지만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하는데, 우리가 그 구가 있습니다. 즉, 이제 고양시라든가 또 성남시에 이제 구가 있고, 이제 수원시에도 이제 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성남시 분당구 의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상당수들이 성남시 분당구에 의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를 들면 또 뭐 수원시 장안구에 의회가 있을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한 과반은 되는 것 같아요. 또 고양시 일산구에 의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과반은 돼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제 질문하는데 거기는 의회가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구에만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성남시 즉 분당구청장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선출하지 않아요. 물론 성남시 분당구에 의회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의회가 있느냐? 성남시에만 의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고양시에도 고양시의회만 있지 고양시 일산구, 일산 서구 동구 의회 없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성문법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약과 우리가 뭐 약속 또는 뭐 계약, 조약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은 상대방과 어떤 합의에 의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도 단둘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처럼 이 조약에도 우리가 이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정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협정이라든가 의정서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은 거의 뭐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이제 국가의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합의서입니다. 이걸 이제 조약이라고 합니다. 조약. 그래서 이 조약에 해당하는 국가, 우리가 이제 조약국이라고 그러죠. 이 조약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여러 나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자조약이라는 말을 쓰고, 쌍방 간의 어떤 조약은 예를 들면 남북한 공동선언,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다자조약이 아니고 쌍방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선언이라는 표현도 쓰고 협정이라는 말을 쓰고 의정서 이런 말을 쓰는데 그때그때 그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헌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유엔 헌장을 이 지구상의 하나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라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도 하나의 뭐냐?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의 그 해운국 또는 뭐 유엔의 현장의 구속을 받는 국가 이를 우리는 해운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에서 보다시피 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제법상 어떤 완전한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 국가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종속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체국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종속국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 물론 문서화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서화함으로써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든가 하면 현금을 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빌려줬다고 하는 차용증을 쓴다든가 또는 뭐 보관증, 이 돈을 네가 가지고 있다. 너한테 맡겨놓는다. 보관증. 근데 그 차용증에다 반드시 그걸 써야 됩니다. 원금은 언제 변제할 것이며 갚을 것이며 이자는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또 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차용증 가지고도 우리는 별로 그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뭐 돈이 없다든가 그러면 갚을 길이 없어요. 이걸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정증서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라고 하는 것은 즉 공증인이 이제 보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이런 돈을 주고받은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이제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약도 어떤 그 주체가 쌍방 간의 어떤 합의적인 어떤 명시적 합의다. 이제 묵시적 합의라고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이거 명시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부분은 국가가 이제 비준을 거칩니다. 즉 국회의 동의라든가 대통령의 비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조약이라고 말하고 또는 뭐 행정명령에 준하는 것 이런 것은 뭐 비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약의 어떤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협약, 물론 영어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조약이라고 하면 트리티, 그 다음에 협약이라고 그러면 컨벤션, 또 아까 말한 유엔 헌장, 그러면 차터, 협정, 스테이투스, 또는 프로토콜, 뭐 어그리먼트, 뭐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성문법이요, 하나는 이제 불문법이다. 이 불문법은 이제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을 우리가 묵시적 합의다. 그러니까 문장이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고, 즉 적법한 입법기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 제정되지 않는 법. 다시 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문법은 성문법을 이제 보충하고 또는 보완하고, 자, 기억을 한번 되살리면, 자,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간수법에 의하고, 간수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법률의 규정을 초망라했다고 하지만 어떤 공백이 있을 거예요. 그 공백을 메꿔 주는 것이 바로 불문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불문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관습법입니다. 자, 관습법은 제가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규범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즉 사회생활 속에 이러이러한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이 이제 반복됨으로써 누구나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관습과 관습법이란 말을 이렇게 구별을 쓰고 있는데,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비난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니까 누구나 이제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만 그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손해배상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하나 또 제가 덤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750조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고의나 가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인해서 하는 것은 즉 손해배상이요. 손실보상은 뭐냐? 이건 위법행위 아니고 적법행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도로 옆에 제 땅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가 좁아서 넓힌다고 그럽니다. 이게 편도 1차선인데 편도 2차선으로 넓힌다고 그럽니다. 그럼 편도 2차선을 넓히려고 그러면 개인의 땅을 국가가 이제 어때요? 사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그럽니다. 수용. 정식 명칭은 공용징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적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가가 땅을 도로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 땅값을 어때요? 물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공법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손실보상이라고 말하고,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의 사례를 하나 들으면, 제가 운전을 쫙 하고 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다가 앞차에 범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범퍼가 뭐 망가진다든가 또는 뭐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퍼를 고쳐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적용이 되느냐? 즉 사법, 즉 이제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 관습법과 또 관습의 차이는 뭐냐? 관습은 일반적으로 비난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즉 관습법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관습법과 관습을 어떤 게 구별할 것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의 이제 성립 근거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을 이제 소개를 하고 법에서 말하는 어떤 통설 또는 다수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통설이라고 얘기하고, 또 보편적이 좀 못하다라고 그러면 다수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통설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습법과 관습의 어떤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관습법이 어떤 것을 관습법이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민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행이 바로 관습법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관행설입니다. 그래서 이 관행설은 제가 봐도 이제 적절한 그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 관행이 왜 관습법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관행이 곧 관습법이 된다는, 그러니까 관행이기 때문에 고로 관습법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관행과 관습법을 어때요? 어떤 경계, 어떤 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대표적인 법적 확신설입니다. 이 법적 확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의 어떤 구성원, 다수인이 어느 관습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곧 권리요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측 통행, 과거에는 좌측 통행이 있지만 이제 우측 통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입니다. 관습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 우측 통행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무슨 축구 경기가 끝난다든가 야구 경기가 끝나면 그냥 무더기로 나오다가 앞에서 막 넘어진다든가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즉 상대방이 일반적인 어떤 규칙을 이제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때요? 손해배상을 이제 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대다수가 이걸 법이요, 이제 권리요,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적 확신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 법적 확신설에 의해서 관습법과 관습을 구별한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법적 확신설에 의해서 관습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첫째는 일정 어떤 동일한 행위가 이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 관행에 대해서 누구나 어때요?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그 관행이 어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이가 아니어야 돼요. 이게 관행이라고 해서 모두 관습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행이 어떤 선량한 풍속, 즉 우리 어떤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전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국가 승인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국가 승인설도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법원이나 또는 다른 사법기관이 어떤 관습법을 이제 관습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이 어떤 사항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을 내릴 어떤 법적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럼 판사가 자,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나 재판 못 하겠소. 민사재판에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재판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 자, 국가 승인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행을 갖다가 자, 판사나 법관이 그걸 적용을 해서 판단을, 즉 재판을, 즉 판결을 내리면 그게 비로소 관습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는 한 번도 어때요? 그걸 적용한 적이 없지만 모든 대다수 국민은 그것이 권리요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승인설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에 와서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정한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또 관습이 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관습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자, 공서양속이란 말을 먼저 설명을 하면
공서양속이라는 말은 공공의 질서와 이제 선량한 풍속을 합해서 공서양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공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말합니다. 즉 국가 공동체의 일반적 이익을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고, 또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인 하나의 어떤 도덕관념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관념에, 누구나 생각하는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이 관습법이 생성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항, 즉 관행에 대해서 법령의 규정이 없어야 됩니다. 이미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물론 관습법도 어떤 사회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법률 개폐적 효력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의 이제 효력. 자, 아까 말한 제가 미리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 관습법과 관습의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면,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이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걸 다 그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과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관습에 의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자, 내가 누군가에게 돈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1,000만 원을 이제 갚는다. 우리가 이제 법에서 이제 변제한다고 그러는데, 변제를 할 테니까 제가 이제 가령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야, 1,000만 원 받으려면 부산으로 오라.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부산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나 못 가겠다. 가져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1,000만 원 받으려면 너 부산까지 안 오면 나 못 준다. 이게 과연 말이 되겠느냐? 그 얘기는, 즉 1,000만 원을 어디 서울에 갚아야 되느냐, 부산에 갚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관습법입니다. 즉 우리가 채권 이행지라고 합니다. 채권 이행지, 즉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1,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 물론 요즘에야 온라인으로 이제 입금을 하게 되겠지만,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사례를 든다고 그러면, 부산에, 그러면, 자,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느냐? 이게 서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습법이 뭐예요? 채권 이행지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야, 나중에 소주나 한잔 하게 1,000만 원 받을 때 부산으로 온다. 즉, 오기로 차용증을 썼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관습법이 적용될 여지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그 의사가 이제 명확하지 않을 때, 또 어떠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관습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이제 조례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민법 1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만 보더라도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법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관습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법률 개폐적 효력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개폐적 효력은 극히 이제 제한적이고 이제 드문 경우입니다. 즉 성문법의 내용과 이제 모순되는 관습법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 관습법이 성문법을 이제 바꾸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즉 어떤 성문법이 우리가 가끔 이제 사문화되어 있다. 이미 이제 죽은 것과 같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법률 개폐적 효력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그 사례를 들어놨는데 양도담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도담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담보를 이제 제공하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담보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즉 채권자에게 이전을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어떤 그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이제 우선 변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하면은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이런 제도가 양도담보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제 판례법입니다. 판례.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례라는 말도 이제 가끔 쓰이기는 하는데, 이 판례는 즉 여러 가지 그 상급 법원의 재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재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4급 3심제입니다. 4급 3심제란 말은 단계는 4단계인데 재판을 이제 3번만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단계가 이제 4단계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가장 보편적인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0만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 지방법원에도 이 단독부가 있고 이제 합의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실 때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3명이 앉아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고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사라는 말을 썼는데 어떨 때는 판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법관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이제 대법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판사라고 하는 것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법관, 즉 법관의 종류에는 판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고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판사는 어떤 사실, 즉 팩트를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심의 법관을 우리는 판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어떤 판결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심의 법관, 즉 대법원의 법관을 우리는 대법관이라고 그러고, 즉 판사나 대법관은 판결을 내리지만 판결에, 즉 우리가 뭐 승소 판결, 패소 판결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패소 승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우리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관은 우리가 이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법관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는 하는 게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언 법률 심사권이라든가 탄핵 심판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우리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꼭 100%는 아니지만 주로 대법원의 판결과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 근데 매스컴에서 보면 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판결이 아닙니다. 즉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판례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자, 내가 재판은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법관은 하나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건 이제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로 할 것이냐? 즉 과거에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가? 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 결정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절대적이냐? 그럼 우리나라 모든 법관은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따르지만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을 우리는 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법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을 우리는 판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례법을 영어로 말하면 케이스 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어떤 케이스를 모델로 해서 재판을 한다. 그럼 반드시 그 판례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급 법원의 판결, 즉 판례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판례도 하나의 그 성문법을 이제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법전주의에 입각해서 성문법 국가는 하지만 이 판례법 국가, 우리가 영미법 국가라고 그러는데, 이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상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단지 사실상으로 존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이 상급 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급 법원이 스스로, 즉 대법원이 어떤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판결을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또 하급 법원의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된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보면 뭐라고 예시가 되어 있냐면, 대법원의 심판에 예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할 뿐이다. 우리가 이제 기속이라는 말과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구속은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기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공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속할 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법관은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의 법적 구속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미법 국가에서는
판례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에 영향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리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그 쌀을 걸을 때 이제 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연말이 되면은 조리를 던져놓고 나중에 이제 돈을 받아가고 그 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뭐 순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하나의 그 조리를 하나의 그 사회 통념 또는 경험 법칙 또는 앞에서 말한 공서 양속 뭐 정의 형평 뭐 선의 신의 성실 등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 또는 본질적 법칙으로서 국가가 법적 규범의식으로서 승인한 사회생활상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조리를 설명할 때 제가 자주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마 게이보이 또는 뭐 트랜스젠더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매스컴에서 그 뭐 유명한 그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이제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트랜스젠더라든가 뭐 게이보이라는 말보다는 이 오까마라는 말을 이제 자주 썼습니다. 이 오까마는 이제 일본식 표현인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까마, 게이보이를 생각하면 이제 보이조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이 보이조이라는 가수가 이제 원래는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게이보이 오까마는 남자이면서 여장을 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오까마입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는 뭐냐? 이 트랜스라는 말은 바꾸다는 거예요. 젠더는 뭐예요? 성이에요. 성을 바꾸다. 그러면 남성이 여성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에 보면은 남자가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하는데 뭐 800만 원이니 뭐 600만 원이니 1000만 원 얘기가 나왔고 또 반대로 또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데는 뭐 2천만 원이 든다. 뭐 이런 물론 뭐 정해진 가격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오까마라고 하는 게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까마, 게이보이가 줄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자, 내가 원래 태어날 때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남자의 어떤 정체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여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자로 사는 데는 또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1991년도에 이제 최초로 신문지상에서도 이제 떠들썩했습니다. 뭐 자연법을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뭐 이제 사람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천 지원인데 내가 원래 태어날 때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내가 여자가 됐으니까 호적으로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제 바꿔주라라고 이제 소송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판사라고 그러면 뭐 바꿔줘야겠습니까? 안 바꿔줘야겠습니까? 자, 바꿔준다 하면 왜 바꿔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판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판결이 판례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는 그 이유, 판결 이유가 판례법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판사예요. 자, 원래 이제 호적상으로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꿔달라라고 소송을 했다. 그럼 뭐 어떤 이유로 해야 되나? 자, 여기에 따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또 간수법이 있는 것도 아니요. 결국은 그 판사의 어떤 그 이성,
어떤 논리적인 어떤 판단,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험, 이걸 통해서 남자를 여자로 이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경험 법칙,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예를 들면 남자를 여자로 이제 바꿔달라고 하면은 어떤 판사는 바꿔주는 판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판사는 안 바꾸지는 왜? 이건 자연법을 파괴한 겁니다. 또 부모가 물려준 어떤 자기의 성을 바꾼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용납할 수 없는 이유를 대야 되고 또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허용하는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어떤 그 전무후무한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판단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한다? 조리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회의 어떤 통념이다. 물론 지금은 성전환 수술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라도 판사가 의사의 어떤 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결정으로도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호적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주도록 이렇게 결정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러한 조리에 의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이 조리가 여러 차례 또 반복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관습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그 판사가 또는 법관이 재판을 이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으로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조리의 어떤 그 법원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은 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판사나 법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면 일반적 견해일 뿐이지, 어떠한 소송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법관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회의 어떤 통념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이제 효력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효력이 있느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법의 효력에는 실질적 효력과 이제 형식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효력과 이 성질적 효력이 있는데 이 형식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법으로서 어떤 그 효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범 내용대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형식적 효력입니다. 법이 사회생활 속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이제 실질적 효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이제 법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위반하면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제 강제 규범입니다. 또 그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왜 현실적으로 이제 효력을 갖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공통적인 어떤 생활 속에 어떤 필수적인 요건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법의 어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즉 누구나 그 기본 내용대로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의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적 측면을 우리는 법의 규범적 타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 그 수범자, 즉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정당한 어떤 자격,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법이 왜 타당성이 인정되는가? 자, 그러면 그 타당성 여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자,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자, 심지어 제가 TV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 여학생, 3학년 학생이 이제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하는 말을 제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아니, 어른들은 피면서 왜 우리는 못 피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미성년자는 아직 발육이 성장이 덜 끝났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몸에 아주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으로 규정해서 미성년자는 담배를 못 피게 한다든가, 물론 법으로 담배를 못 피게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어떤 관습상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 미성년자는 담배를 이제 피워서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나는 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자, 이처럼 그 타당성의 어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가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당성의 그 기준을, 그러니까 법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법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어떤 권능, 이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타당성의 기준에 관한 학설을 몇 개 소개를 하면 여러분이 그 법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제 타당성이 없는 법을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악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봐서는 악법도 아닌데도 어떤 사람은 저 법이 악법이고 우리나라 법은 아주 개판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느냐. 또 법은 딱딱하다. 법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득실 변경을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득이 있는가 하면은 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득이 더 크면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워서 감정적으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니까 피지 말라는 것 뿐이지, 피워서는 법으로 금지를 못 시킵니다. 흡연을 금지한다? 이건 못해요. 근데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금연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혐연권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싫어할 권리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담배를 아무 식당에서도 어디에서도 담배를 피웠지만 지금은 못합니다. 왜? 혐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득실을 따져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게 이제 첫째가 바로 이제 자연법설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의 근거를 이제 자연법에서 찾는다. 그래서 이 자연법이 과연 뭐냐? 이것도 이제 고대에는 뭐 있는 그대로 어떤 자연 질서가 자연법이다 했고,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에는 신의 의사, 우리 중세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봉건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이 봉건 시대의 그 제후라든가 왕이 어떤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라든가 제후가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신격이에요, 신격. 그 당시에는 어떤 뭐 납세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를 이 중세 시대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후는 거의 신격이다. 그래서 신의 의사가 바로 뭐다? 자연법이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와서는 이제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문해부, 르네상스 이후를 이제 근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근대 위에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어떤 머리, 즉 이성, 본성을 기초로 해서 존재하는 법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불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자연법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대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관념적인 것이므로 법이라고 하는 타당성을 찾기가 자연법에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의 이제 규범력설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실 속에 어떤 규범력이 내포되어 있다. 그 사실 자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네케의 주장입니다. 즉, 사실 속에는 규범으로 바뀔 힘이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의 관행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법으로 성립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종래의 법체계가 부정되고 새로이 창설된 규범 체계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사실의 규범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 그 법은 어떤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규범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실력설입니다. 실력. 자, 법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법 속에 사실의 규범력설과 이제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만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겠어요. 즉, 실력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 속에는 그 실력의 뒷받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법을 위반하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즉 제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력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법의 타당성의 여부를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으로 판단하자고 하는 것이 실력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력을 잃으면, 즉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는 그 법은 그 법으로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법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근본 규범설인데, 이 근본 규범설은 앞에서 제가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법이요, 기초법이요, 기본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본법을 그러면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 헌법은 그 나라의 최고 상위의 법인데,
그 상위의 법 위에도 무슨 법 밑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에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헌법이 효력을 갖는 것은 그 상위에 있는 법, 즉 그런트 노, 즉 근본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규범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은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본 규범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놨어요. 한스 켈젠에 의하면 국가의 여러 법규는 평면적으로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상하 질서를 이루면서 법 전체의 질서를 구성하고 하위 법규의 타당성은 상위 법규의 타당성에 속한다. 즉 법의 타당성을 상위 법규에서 찾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상위 법규에 맞도록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자,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님이 계실 거고, 어머니, 아버님이 계실 거고, 또 형, 누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자기의 그 가정의 어떤 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뜻에 거슬려서 행동하면 어때요? 혼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위 법규도 상위 법규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상위 법규에 맞도록 거기에 벗어나지 않고, 즉,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라는 논리가 바로 근본 규범설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 즉 상위에 뭔가 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위법은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제가 이제 몇 가지 학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상의 학생들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법의 어떤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처럼, 자,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의 규범력설, 자연법설, 뭐 실력설, 근본 규범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 법은 현실에 어때요? 적용되지도 못할 것이며 또 그 법은 우리가 악법이라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 악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든가 이런 게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악법은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법의 실효성입니다. 자, 법은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법은 이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강제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규정입니다. 규정. 어떤 개념을 파악해 놓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 98조에 보면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물건이라 하면 유형체, 즉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게 과연 강제성이 있느냐. 하나의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 정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강제성이 다 있어요. 자, 근데 강제성이 있는데 그 강제성이 있는 그 규범을 수범자가 즉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제재를 한다든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법은 어때요?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법을 위반해도 지키지 않는다? 그럼 그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안 하면 누구도 어때요?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규범으로서 그 규범 내용대로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법의 실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 없는 법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이제 의무화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을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기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혼돈하고 있어요. 의무를 위반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제가 한 30년 전에 지금 매스컴에서 아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어떤 그 초등학생 그 당시 한 3, 4학년 됐는데 이 등에 이 가위를 딱 접어서 그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 그 자르는 가위에 가위를 딱 접어 가지고 등짝을 옷 위로 찍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가 그 등짝에 아주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학교 양호실 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물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빠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해가 있으면 반드시 양호교사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경찰은 반드시 관계 당국에 어때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의무화 시켜놓고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진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법의 어떤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는 앞에서도 설명이 됐지만 법이 완전한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규범 자체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여기 이 규정을 위반하면 반드시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가 어때요? 병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하나라도 없으면, 즉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스갯소리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반대로 타당성이 없으면 그 법은 악법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라도 결여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법은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